퇴직 후 무시당하던 노인이 된 내가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35년을 바친 회사에서 나온 지 5년 나는 집안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2월 나는 65살 생일을 맞아 정년퇴직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간소하게 치른 퇴직식에서 사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오랜 세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퇴직식에 나온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 자리가 비는구나 하는 기대감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것은 퇴직금 통장과 회사에서 준 작은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35년의 무게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왔어요? 퇴직금 얼마나 나왔어요? 2억 5천 정도. 고작 그것밖에? 35년이나 다녔는데? 아내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잖소. 연금으로 뭘 해요? 우리 살기도 빠듯할 텐데. 거실에서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살 된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나 사업자금 좀 빌려줄 수 있어?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려고.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지난 10년간 3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매번 내 돈으로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빠,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시장 조사 다 해봤거든. 생각해보마. 생각은 무슨 아빠 퇴직금 받았잖아. 그것도 못 빌려줘? 옆방에서 딸아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32살 된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집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잖아. 2천만 원 더 필요해. 내 오빠도 사업자금 달라는데 어떻게 해? 오빠는 맨날 사업 망하잖아. 나는 전세금인데. 가족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퇴직 첫날부터 내 퇴직금을 놓고 계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35년 동안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할 때마다 빚을 갚아줬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예식비를 댔습니다. 이제 퇴직했는데 남은 건 2억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무료해졌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어딜 나가? 친구들이라도 만나든지 노인정이라도 가든지. 노인정이라는 말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나는 아직 65인데 벌써 노인정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된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사업 준비한답시고 매일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르면서 돈 얘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거실 청소 좀 하게 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방해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으니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빠 사업 자금 언제 줄 건데? 벌써 한 달 넘었잖아.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뭘 더 생각해? 내가 사업 계획서도 보여줬잖아. 그래도 내가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은 다르다니까.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전세금 급한데. 다음 달까지 안 주면 집주인이 계약 안 한대. 그건 내 남편 월급으로는 안 돼. 아빠가 도와줘야지. 형아는 사업자금 3천 받고 나는 전세금 2천밖에 못 받으면 불공평하잖아. 내가 뭔데 내 사업에 간섭해.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지. 남매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중재했습니다. 그만들 해. 아버지 퇴직금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 조금씩 나눠서. 엄마는 왜 맨날 형아 편만 들어? 내가 언제 내 오빠 편을 들었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내가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큰 소리로 말하자 가족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결정을 못해? 퇴직했으면 시간 많잖아. 내가 무슨 아빠 나이에 뭐 하겠다고 돈 아껴. 우리한테 투자하는 게 낫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아내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1983년 28살에 지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상사들에게 혼나며 일했습니다. 밤샘 작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승진한다는 희망.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으로 35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남은 건 쓸모없다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거기라도 가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노인 열람실에 들어갔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제면을 펼쳤습니다. 주식 시세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간 격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신문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사, 업계 동향, 정부 정책. 35년간 익힌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경제신문을 읽고 기업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도서관 컴퓨터로 기업 재무제표를 검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어느 기업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재무제표를 보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제자리였습니다.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조만간 대형 계약을 따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요.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과 딸에게 나눠줄 돈,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주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익힌 재무 분석 능력을 믿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가는 제자리였습니다.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그 회사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2달째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10% 정도였습니다. 3달째 그 회사가 대형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40%, 50%, 60%. 나는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넉 달째 주가는 2배가 됐습니다. 5천만 원이 1억이 된 것입니다. 나는 팔지 않았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5달째 그 회사의 신기술이 산업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또 뛰었습니다. 이번엔 3배가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6달째 나는 절반을 팔았습니다. 7,500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계속 보유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다른 주식들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미래 전망이 좋은 회사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내 증권 계좌에는 3억 원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6배로 불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에서는 쓸모없는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업 자금을 받아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딸은 전세금을 받아 이사했지만 또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돈을 주고 집에서는 투명인간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서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년째 계좌 잔고는 5억을 넘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부동산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한 칸을 샀습니다.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다시 투자했습니다. 3년째 계좌 잔고는 7억이 됐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퇴직금 다 써버린 무능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연금 얼마 나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절약하면 되지. 절약은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내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재취업했다느니,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느니, 자식들한테 돈을 받는다느니 하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내 연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따로 모았습니다. 그것도 투자했습니다. 4년째 나는 작은 빌딩 한 채를 샀습니다. 10억 원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대출을 3억 받고 내 돈 7억을 넣었습니다. 월세 수익이 좋았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투자했습니다. 5년째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10억 원짜리 빌딩이 온전히 내 것이 됐습니다. 주식 계좌에는 5억이 있었습니다. 총 자산이 15억 원이 된 것입니다. 퇴직할 때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15억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집에서 여전히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는 무능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또 사업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컸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빠, 도와줘야 해. 이거 안 갚으면 나 망해. 어떻게 빚을 그렇게 많이 졌니?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빠가 도와주면 되잖아.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니? 퇴직금은 너희들 주느라 다 썼고, 그럼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야지. 아들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습니다. 그 집은 20년 전에 산 것으로 지금 시세가 6억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아들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찬성했습니다. 여보, 아들 살려야죠. 집은 나중에 다시 갚으면 돼요.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아들이 일하면 되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자식이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내가 자꾸 도와주니까 애가 배운 게 없어. 아버지가 너무하네.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며칠 동안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아들은 매일 찾아와 빚쟁이들한테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내게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딸도 오빠를 도와줘야 한다며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견뎠습니다. 5년간 혼자 버텨온 힘으로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좀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술 깨고 얘기하자. 술은 무슨 술? 당장 내일까지 돈 갚아야 한다고.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아들 좀 도와줘요. 안 돼. 아버지는 진짜 돌아버렸어? 아들이 내게 대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은 돌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가장 노릇이야. 뭐라고? 맞잖아. 아버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돈만 벌어오고 집에서는 말도 없고 우리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희를 먹여 살리고 대학 보내고 그게 다 공짜로 된 줄 아니? 그런 건 부모 역할이잖아. 그거 가지고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라고? 이 자식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뭐 잘났다고. 평생 회사에서나 인정받고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었잖아. 입 닥쳐. 사실이잖아. 퇴직하고 나서 뭐 했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쓸모도 없고. 순간 나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쓸모없는 게 누군데? 아버지잖아.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럼 있어? 퇴직금 다 써버렸잖아.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빌딩 등기부등본과 증권사 잔고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5년간 한 번도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탁자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봐라.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빌딩 등기부등본이다. 10억 원짜리 빌딩. 내 명의야.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5억 원 들어있어. 딸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언제 이런 5년 동안 모았다.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도서관 가서 주식 공부했다. 재무제표 분석하고 기업 리포트 읽고 35년간 격리부에서 일한 게 헛되지 않았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진짜 응, 나는 돈이 있어. 15억 원.
근데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빠, 너희들은 나를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지.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했어. 맞아. 나는 집에서 그렇게 살았어. 일부러 그렇게 보여줬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왜 숨긴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퇴직하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5년 동안 봤어.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내 돈만 탐내는지. 나는 그저 돈 주는 기계였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진심이야,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한 게 뭔지 알아?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거야. 맨날 아버지 돈에만 기댔어. 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도 잘못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전세금, 생활비, 맨날 손만 벌렸지. 내 남편은 뭐하고, 너는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아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요. 당신은 더 심했소.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소. 거실 청소한다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친구들 남편 자랑하면서 나는 무시하고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생각했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35년을 일했는데 왜 퇴직하자마자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퇴직했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대단해. 진짜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35년 동안 배운 걸 써먹은 것뿐이야. 숫자를 읽는 법, 시장을 분석하는 법, 재무제표를 보는 법. 다 회사에서 배운 거야. 나는 탁자 위의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25억 내가 쓸 거야. 내 노후를 위해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거고 가끔 여행도 갈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아빠, 너희들한테 유산으로 남길 생각 없어.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해. 나도 그렇게 살았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 정말 반성할게. 이제부터 제대로 살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더 이상 아버지 돈 기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빚 갚아. 그게 어른이야.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건 없어. 부모라고 해서 자식한테 평생 퍼줄 의무는 없어.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너희들 보면서 실망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말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앉으세요. 아침 드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고맙소. 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을 너무 무시했어요. 당신 기분은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하고,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5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자마자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소?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 의견도 물어보고 함께 결정하고 그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소?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빠, 나 취직했어. 그래? 응. 물류회사인데 월급은 적지만 정직원이야. 이제부터 제대로 일할 거야. 잘했다. 빚도 내가 갚을게. 시간 걸려도 끝까지 갚을 거야. 아버지한테 폐 안 끼칠게.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해 보였습니다. 힘들겠지만 견뎌라.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이야. 알아, 아빠. 고맙고 미안해. 딸도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도서관 자주 가신다면서요? 응, 거기서 공부하지. 대단하세요. 저는 아빠 나이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사람은 배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 아빠, 존경해요. 딸의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식한테 존경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아내는 나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견을 물었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딸도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모여서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네 식구가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반년 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너희들 지난 반년 동안 많이 변했다. 아빠는 그게 기쁘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스스로 노력한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실 아빠가 너희들한테 화났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나를 무시해서도 아니었어. 그럼요.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였어. 맨날 아빠한테만 기대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아서.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너희들 모습 봤어. 아들이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봤고, 딸이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사는 것도 봤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결정했어. 이 빌딩 수익금 중 일부를 너희한테 나눠주려고. 아빠, 매달 200만 원씩, 아들 100만 원, 딸 100만 원. 단 조건이 있어. 아들과 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돈은 투자해야 해. 쓰면 안 돼. 저축하든 주식을 하든 뭐든 투자해.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빠한테 보고해. 네, 아빠.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밥 먹자. 바쁘더라도 꼭 와. 가족이 중요하니까. 알겠어요, 아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너희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딸은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즐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잘 된 것 같다고. 가족들이 나를 진짜로 이해하게 됐다고.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주식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아빠처럼 재테크하고 싶어요. 그래, 좋아. 주말에 시간 내봐. 같이 도서관 가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 가족이 함께 배우는 게 좋지. 그렇게 나는 주말마다 아들, 딸과 함께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을 가르쳐 줬고 기업을 분석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첫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한 회사였습니다. 석 달 만에 20% 수익이 났습니다.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아빠, 됐어요. 정말 올랐어요. 그래, 잘했네. 근데 너무 일찍 팔지 마라. 더 오를 것 같으면 기다려. 네, 아빠 말씀대로 할게요. 딸도 조금씩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한 지 6년째 되던 해 나는 70살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촛불이 70개나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선물이에요. 아들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제가 첫 월급 받아서 산 거예요.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고맙다 아들. 딸도 선물을 줬습니다. 두툼한 앨범이었습니다. 아빠랑 찍은 사진 모아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아들,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졸업식 날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세월이 흘렀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한테 못해준 게 많아요. 무슨 소리요? 나도 잘못한 게 많소?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년 전 퇴직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존중했고 내 말을 들었고 나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가족들에게도 교훈을 줬습니다. 문득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이 생각났습니다. 나처럼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는 분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분들, 그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열람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주식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서 말이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날부터 나는 도서관 어르신들에게 주식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모여서 재무제표 읽는 법, 기업 분석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 게 아니라 주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를 듣는 게 기뻤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관장이 나를 찾았습니다. 김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정식으로 강좌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시니어 재테크 강의요. 도서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요? 네. 소문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르신들한테 주식 공부 가르쳐 주신다고요. 반응이 아주 좋다던데요.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70살에 강사가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시니어 재테크 강좌를 열었습니다. 첫 수업에는 20명이 넘게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훈입니다. 35년간 회사 격리부에서 일했고 퇴직 후 독학으로 주식 투자를 공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읽는 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강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반을 하나 더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강사 노릇을 하고 있어. 알아요. 좋아 보여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가? 네.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요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1년 후 나는 동네에서 유명한 시니어 재테크 전문가가 됐습니다.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수강생들의 수익 사례가 쌓였습니다. 어떤 분은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불렸고 어떤 분은 500만 원으로 용돈을 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퇴직 후 성공한 시니어의 이야기를 싣고 싶습니다. 인터뷰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가족들한테 무시당했을 때였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후배 시니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나는 가능한 만큼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나는 75살이 됐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자산은 20억을 넘었습니다. 빌딩 한 채, 상가 3칸, 주식 계좌에는 6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집도 샀습니다. 딸은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존중했고 내 말을 들었고 나한테 배우려고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 식사는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강의도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수강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처럼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딸 5살 된 손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선생님이란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야. 와, 대단해요. 손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렸을 때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맨날 회사 다니기만 하셔서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퇴직하신 다음에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빠는 저희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뭘? 포기하지 않는 거요. 나이가 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거요.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퇴직하던 날 썼던 일기였습니다. 2018년 2월. 오늘 퇴직했다. 35년의 회사 생활이 끝났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아래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2023년 12월. 퇴직한 지 10년이 됐다. 그 10년 동안 많은 걸 배웠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경험은 자산이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가족들이 나를 존중하게 됐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게 배우고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퇴직 후 무시당하던 노인이었지만 마지막에 웃었다. 아니, 이건 마지막이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도서관 강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강생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 경험을 나눠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내일 강의 준비하고 있어. 아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75살에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니. 별거 아니요. 그냥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을 뿐이요. 저도 요즘 생각해요. 당신 퇴직하고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미안해서. 다 지난 일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맙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아마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아내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견뎌줘서 그리고 우리한테 교훈을 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나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도 변해줘서 이제부터는 함께 가요. 당신 혼자만 노력하지 말고 저도 같이 노력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세월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손주들 이야기.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그날만큼 서로를 깊이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서관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재테크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68살인데요. 이 나이에 주식 공부해서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70살에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퇴직금이 많지 않은데도 할 수 있나요? 얼마나 있으신데요? 3천만 원 정도요. 충분합니다. 저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퇴직 후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던 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던 기분, 그리고 홀로 공부하며 투자를 시작한 이야기. 5년간 혼자 버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5천만 원을 15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이 저를 다시 존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요. 저도 퇴직하고 집에서 천덕꾸러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주에 꼭 다시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는 게 기뻤습니다. 몇 달 후 그 강의를 들었던 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투자했는데 3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존중해요.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관장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책을 한 권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책이요? 네. 시니어를 위한 재테크 가이드 같은 거요. 선생님 경험담과 투자 노하우를 담아서요. 제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퇴직 후의 이야기, 투자 방법, 가족관계 회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6개월 만에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출판사에 보냈고 곧 출간 제의가 왔습니다. 2024년 봄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70살의 반경 마이너스 퇴직 후 인생 역전 스토리였습니다. 표지에는 내 사진이 실렸습니다. 책이 나온 첫 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책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아빠가 작가가 되다니. 딸도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와, 여기 우리 이야기도 나오네요. 당연하지. 너희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내가 책을 읽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여기 제 이야기 읽으니까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하시오. 다 지난 일이오. 책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초판이 일주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재판을 찍었고 그것도 빠르게 팔렸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책 읽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퇴직 후 우울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주식 공부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으신가요? 인생 이모작 코너에서요. 나는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해볼 만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책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들한테 무시당했을 때 가장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습니다. 35년을 가족 위에 일했는데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으니까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퇴직했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요. 5년 동안 비밀로 한 이유는요. 자식들이 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질 게 뻔했으니까요. 진짜 변화를 원했습니다. 지금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아들, 딸 모두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고 나를 존중합니다. 매주 일요일 함께 밥 먹고 서로 얘기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둔 분들 또는 퇴직 후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나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기업, 지자체,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만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의지, 도전하는 용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것만 있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2025년 나는 77살이 됐습니다. 퇴직한 지 7년째였습니다. 그 7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작가이자 강사이자 투자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가족, 딸 가족 모두 합쳐 8명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셋이나 됐습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 나온 거 봤어요. 큰 손자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어땠니? 완전 멋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유명인이에요. 손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제가 퇴직하면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하고, 배우고, 남들한테 도움 주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퇴직이 두렵지 않아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아빠 보면서 배웠어요. 인생은 끝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하오. 저도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요. 그래요. 함께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또 도서관 강의에 갔습니다.
새로운 수강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69살인데요. 이제 와서 뭘 배워서 뭘 하겠어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하지만 시작해보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쓸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미 있게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7년 전 퇴직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나는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두 번째 책도 쓰고 싶었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77살. 퇴직한 지 7년. 지난 7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쓸모없는 노인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퇴직 후 무시당하던 노인이 된 내가 마지막에 웃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아직 인생은 계속된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나누며 살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정한다. 내 마음은 아직 젊다. 그러니 나는 아직 젊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퇴직 후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평생 쌓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제2막은 지금부터입니다.